10. 바센카가 말을 너무 빨리 모는 바람에 그들은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늪지에 도착했고 날은 여전히 무더웠다. 사냥 여행의 주 목적지인 큰 늪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레비는 무슨길에 어떻게 하면 바센카에게서 벗어나 방해받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도 분명 똑같은 것을 바라는 것 같았고 레비는 그의 얼굴에서 사냥을 앞둔 진짜 사냥꾼들에게 늘 나타나는 걱정스러운 표정과 특유의 어떤 선량한 교활함을 보았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보아하니 멋진 늪인 걸 매도 있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사초 위를 맴도는 큰 새 2마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매가 있는 곳에는 사냥감도 있기 마련이지. 그런데 저기 보입니까, 신사 여러분? 레비는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부츠를 졸라매고 총의 뇌관을 검사하며 말했다. 저 사초가 보입니까? 그는 강 오른편의 반점배의 넓고 축축한 풀밭 위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암녹색 언덕을 가리켰다. 늪은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저곳에서 시작됩니다. 저기 더 짙푸른 곳을 보세요. 늪은 그곳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저기 말들이 걸어다니는 곳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언덕이 있고 맷도요가 살죠. 그리고 저 사초 주위에서 저 오리나무 숲까지 그리고 저 재분소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후미진 곳을 보세요. 저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저곳에서 난 언젠가 도요새를 7마리나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2팀으로 갈라져 각각 개 1마리씩 데리고 흩어졌다 저기 재분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그럼 누가 오른쪽으로 가고 누가 왼쪽으로 가나?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오른쪽이 더 넓으니까 자네들이 그곳으로 가고 난 왼쪽으로 가지.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 좋아, 우리가 저 사람보다 많이 잡읍시다. 자, 갑시다. 가요. 바센카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레비는 그 말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들이 늪지에 들어서자마자 개 2마리도 함께 사냥감을 찾아 흙탕물로 향했다. 레비는 조심스럽고도 모호한 이런 라스카의 탐색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역시 그 장소를 잘 알았기에 도요새 때를 기다렸다. 베슬롭스키, 내 옆에 와요. 나란히 갑시다. 그는 뒤에서 철벅철벅 물을 튀기며 걸어오는 동료를 향해 소리 죽여 말했다. 콜페노 늪에서 있었던 불의의 발사 후 레비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총구 방향에 신경이 쓰였다. 아니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한테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레비는 자기도 모르게 키티가 그를 보내면서 한 말을 떠올렸다.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도록 조심해요. 2마리의 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각자 자신의 방향을 따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도요새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강한 나머지 레비인에게는 자신이 진창에서 뒤축을 뺄 때 나는 소리가 도요새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그때마다 총의 개무리판을 꽉 움켜쥐었다. 탕탕 그의 귓가에 총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늪지 위를 맴돌다 바로 그 순간 사정거리를 벗어난 먼 곳으로부터 사냥꾼을 향해 날아오던 야생 오리떼에게 바센카가 쏜 것이었다. 레빈이 미처 돌아볼 새도 없이 도요새 1마리가 쑥쑥 소리를 냈고 뒤이어 또 1마리, 또 1마리 그리고 8마리 남짓의 도요새가 차례차례 날아올랐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도요새 1마리가 지그재기를 그리며 날리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새를 쏘아 맞췄다. 그러자 도요새는 마치 작은 덩어리처럼 소택지로 뚝 떨어졌다. 오블론스키는 서두르지 않고 사초를 향해 낮게 날아오던 다른 도요새를 겨냥했다. 이윽고 총소리와 함께 그 도요새가 떨어졌다. 그러자 그 도요새가 베어놓은 사초 더미에서 마치 펄쩍 뛰어오르기라도 하듯 아래쪽이 하얀 상처 입지 않은 날개 하나를 파닥이는 게 보였다. 레비는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도요새를 너무 가까이에서 쏘는 바람에 그만 놓치고 말았다. 새가 날아올 때 다시 겨냥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1마리가 그의 발밑에서 날아올라 그의 주위를 흩뜨리는 바람에 또 한 번 헛땅을 치고 말았다. 그들이 총알을 장전하는 동안 도요새 1마리가 또 날아올랐고 이미 총알을 재장전한 베를롭스키는 작은 산탄을 2발이나 더 물에 쏘았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자기가 잡은 도요새들을 주워 모으고 반짝이는 눈으로 레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럼 여기에서 갈라지도록 하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그리고는 왼쪽 다리를 가볍게 절며 언제라도 쏠 수 있게 총을 잡더니 이따금 휘파람으로 개를 부르기도 하며 한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레비는 베슬롭스키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레비는 첫 사격을 실패하면 흥분하여 화를 내다가 하루 종일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오늘도 그랬다. 도요새들은 굉장히 많아 보였다. 개 밑에서, 사냥꾼들의 발 밑에서 도요새가 끊임없이 날아올랐기 때문에 레빈도 얼마든지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을 쏘면 쏠수록 레빈은 베슬롭스키 앞에서 더욱더 수치심을 느낄 뿐이었다. 베슬롭스키는 새들이 사정거리에 들든 말든 유쾌하게 마구 쏘아대기만 할 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당황해하지 않았다. 레비는 급하게 서둘렀고 자제력을 잃은 채 점점 더 흥분했다. 급기야 사냥감을 맞추리라는 기대도 거의 없이 총만 쏘아대는 상태에 이르렀다. 라스카도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라스카는 점점 굼뜨게 탐색하기 시작했고 망설이는 듯한 눈길로 혹은 비난하는 듯한 눈길로 사냥꾼들을 둘러보았다. 총알이 연이어 계속 발사되었다. 사냥꾼들 주위에는 화약 연기가 자욱이 피었지만 사냥감을 담는 크고 널찍한 그물 주머니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자그마한 도요새가 겨우 3마리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베슬롭스키가 잡은 것이고 한 마리는 둘이 함께 잡은 것이었다. 한편 너프의 반대편에서는 빈범하지는 않지만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의미심장한 레빈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미심장한 총소리가 들려왔고 게다가 총소리 뒤에는 거의 늘 다음과 같은 말이 따랐다. 클라크 가져와. 이것은 레빈을 더욱더 흥분시켰다. 도요새들은 사초 위의 허공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지상에는 진흙탕에서 부츠를 빼는 소리가, 공중에는 까악까악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쉴 새 없이 들렸다. 조금 전에 날아올라 빠른 속도로 공중을 날던 도요새들이 사냥꾼들 앞에 내려앉았다. 이제는 2마리가 아닌 10여 마리의 매가 가느다란 소리를 내며 늪지 위를 맴돌았다. 늪지의 늘따란 부분을 통과한 레빈과 베슬롭스키는 농부들의 목초지가 어떤 곳은 발에 밟힌 줄로 어떤 곳은 풀베기가 끝난 줄로 나뉜 채 긴 줄무늬를 이루며 사초와 맞닿은 지점에 도달했다. 그 줄들 가운데 절반은 이미 풀베기가 끝난 상태였다. 풀베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구역에서 풀베기가 끝난 곳만큼 많은 사냥감을 발견하리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지만 레비는 스테판 아르가리치에게 한 곳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풀을 벤 곳이든 베지 않은 곳이든 가리지 않고 동료와 함께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어이 사냥꾼들. 말을 푼 첼레가 옆에 앉은 농부들 가운데 한 명이 소리쳤다.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참이나 들고 가시오. 술도 한잔하고 말이오. 레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서와요. 괜찮아요. 수염이 덥수룩한 쾌활한 농부가 멀건 얼굴로 하얀 이를 들이낸 채 햇살에 반짝이는 녹색병을 번쩍 들며 외쳤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베슬롭스키가 물었다. 보드카를 마시러 오라고 하는군요. 저 사람들은 목초지를 나눴나 봅니다. 나 같으면 술을 마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레빈에게 교활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는 베슬롭스키가 보드카 유혹에 빠져 그들에게 가기를 바랐다. 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대접하려는 겁니까? 그냥 즐기는 거죠. 정말 저 사람들에게 가보십시오. 재미있을 겁니다. 함께 갑시다. 호기심을 끄는군요. 가요. 어서 가봐요. 제 분소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레비는 이렇게 소리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베슬롭스키가 허리를 굽힌 채 지친 다리를 비틀거리며 쭉 늘어진 한 손에 총을 쥐고서 늪을 빠져나가 농부들에게로 가는 것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당신도 와요. 농부가 레빈에게 소리쳤다. 뭐 어때요? 피로그 좀 드시구려. 어이. 레빈은 보드카를 마시고 빵 한 조각을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녹초가 된 그는 자신이 휘청거리는 다리를 소택지에서 간신히 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개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고 피로가 말끔히 가셨고 그는 개를 향해 가볍게 소택지를 걸어갔다. 개의 발밑에서 도요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는 총을 쏘아 명중시켰다. 개는 계속 서 있었다. 잡아와. 개의 발밑에서 또 한 마리가 날아왔다. 레비는 총을 쏘았다. 그러나 그날은 운이 좋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을 놓쳤고 조금 전에 명중시킨 새를 찾으러 갔을 때는 그나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사초를 구석구석 뒤졌다. 그러나 라스카는 그가 괴를 명중시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가 새를 찾아오라고 보내도 찾는 척 신용만 할 뿐이었다. 레비는 자신의 실패를 바센가의 탓으로 돌렸지만 그가 없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도요새는 그곳에도 많았지만 레비는 계속 허탕만 쳤다.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은 아직도 뜨거웠다. 땀에 흠뻑 젖은 옷은 몸에 착 달라붙었다. 왼쪽 부츠는 물이 가득 차 묵직했고 걸음을 뗄 때마다 쑥쑥 소리를 냈다. 화약 금댕으로 온통 더러워진 얼굴을 따라 땀이 방울져 떨어졌다. 입안은 쓰고 콧속에서는 화약과 노고의 냄새가 나고 귓속에서는 도요새들이 쑥쑥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총씨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아 있었다. 심장은 빠르고 단속적으로 뛰었다. 손은 흥분으로 떨렸고 지친 다리는 작은 언덕과 소택지를 누비는 동안 비틀거리며 서로 뒤엉켰다. 하지만 그는 계속 돌아다니며 총을 쏘아댔다. 마침내 수치스러울 정도로 허탕을 친 후 그는 총과 모자를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총과 모자를 집어들고 라스카를 부른 후 늪에서 나갔다. 마른 땅으로 나오자 그는 작은 언덕에 앉아 부츠를 벗고 그 속에 든 물을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늪으로 다가가 녹맛이 나는 물로 갈증을 풀고는 뜨거워진 총신을 물에 담그고 얼굴과 손을 씻었다. 기분이 상쾌해진 그는 흥분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도요새들이 옮겨간 장소로 다시 출발했다. 그는 냉정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새를 겨냥하기도 전에 손가락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가 스테판 아르가디치와 만나기로 한 오리나무 숲으로 갔을 때 그의 사냥 주머니에는 새가 5마리밖에 없었다. 그는 스테판 아르가디치보다 그의 개를 먼저 보았다. 악취가 풍기는 늪의 진흙으로 온통 새까매진 클라크가 파헤쳐진 오리나무 뿌리에서 튀어나와 성자의 표정으로 라스카와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쿵쿵거렸다. 클라크를 뒤따라 오리나무 그늘에서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균형 잡힌 몸이 나타났다. 그는 붉게 달아오르고 땀에 젖은 모습으로 옷깃을 열어젖힌 채 여전히 다리를 절며 맞은편에서 걸어왔다. 그래, 어때? 총소리는 많이 들리던데? 그는 쾌활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레빈이 물었다. 하지만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불룩한 사냥 주머니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그는 14마리를 잡았다. 굉장한 늪지야. 베슬롭스키가 자네를 방해했나 보군. 두 사람이 개 한 마리로 사냥하다니 불편했겠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승리감을 억누르며 말했다. 11. 레빈과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레빈이 늘 머물곤 하는 농가에 도착했을 때 베슬롭스키도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오두막 한가운데서 두 손으로 긴 의자를 붙잡고 앉아 안주인의 남동생이 군인에게 진흙으로 뒤덮인 그의 부츠를 벗기게 하며 전념성 강한 특유의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나도 지금 막 왔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내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넘치게 주었답니다. 빵은 또 어떻고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보드카는요. 난 평생 그렇게 맛 좋은 보드카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사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이런 말만 하더군요. 성질 돋우지 마시오 라든가 뭐라든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돈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나리를 대접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팔 보드카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군인은 새까매진 양말과 함께 물에 젖은 부츠를 벗기고 이렇게 말했다. 오두막은 사냥꾼들의 부츠와 제 몸을 핥는 진흙투성이의 개들로 두려워졌고 온통 늪과 화약의 냄새로 가득 찼다. 나이프와 포크도 없었지만 사냥꾼들은 차를 마시고 사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끼며 식사를 했다. 깨끗이 씻은 그들은 깔끔하게 썰어놓은 근초 흙간으로 향했다. 마부가 신사들을 위해서 그곳에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날은 이미 어둑해졌지만 사냥꾼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격, 개, 예전의 사냥에 대한 이야기와 추억을 넘나들다 대화는 어느새 그들 모두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로 모아졌다. 바센카가 이런 숙박과 근초 향기의 매력에 대해, 부서진 첼레가의 매력에 대해, 자기에게 보드카를 대접한 농부들의 선량함에 대해, 각자 자기 주인의 발치해 놓은 개들에 대해 몇 번이고 감탄 어린 표현을 되풀이하자 오볼론스키는 지난해 여름 말투스 영지에서 맛본 사냥의 매력에 대해 들려주었다. 말투스는 철도 사업으로 돈을 번 유명한 부자였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이 말투스가
특별히 현에서 어떤 늪지를 사들였는지, 그 늪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어떤 승용마차와 개수레들이 사냥꾼들을 태우고 갔는지, 식사를 위해 늪 옆에 어떤 천막을 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네를 이해할 수 없군. 레비는 근처에서 몸을 일으키고 앉아 말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싫어하지 않지? 라피트주를 곁들인 식사가 무척 마음에 들 거라는 건 이해해. 하지만 자네는 정말 그런 사치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인간들은 우리나라 세금 징수인들처럼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며 돈을 벌여들여. 이 세금 징수인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일정한 보수를 대가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국가의 위임을 받은 일반 시민을 말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남용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결코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는 알렉산드로 2세의 개혁에 의해 186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같네요. 세금 징수인들처럼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며 돈을 벌어들여 그들은 이런 경멸을 무시하면서 나중에는 정직하지 못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예전에 받은 경멸을 무마하려 하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요. 물론 오블론스키는 선의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블론스키가 그 집에 드나든다 하고 쑥덕거린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레비는 오블론스키가 이렇게 말하며 씩 웃는 것을 느꼈다. 난 솔직히 그 사람이 다른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보다 더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들도 똑같이 노동과 지혜로 돈을 벌었어. 그래, 하지만 무슨 노동? 과연 이권을 손에 넣어 전매하는 것이 노동일까? 물론 노동이지. 그 사람이나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없다면 철도도 없을 거라는 의미에서 노동이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농부나 학자의 노동과는 달라. 그렇다고 하지. 하지만 그의 활동이 결과적 철도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노동이야. 하지만 자네는 철도가 무익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건 다른 문제야. 난 철도가 유익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해. 하지만 투입된 노동에 상응하지 않는 획득물은 모두 부정한 거야.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상응이란 것을 정하지? 부정한 방법과 강교한 술책으로 얻은 획득물은 레비는 자신이 정직과 부정의 경계를 뚜렷하게 긋지 못함을 느끼며 말했다. 은행의 획득물과도 같은 거야. 그는 계속했다. 그건 악이야. 세금 징수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하지 않고 막대한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 형태만 바뀐 것뿐이라고. 왕이 죽었다. 왕이여 장수하소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선왕의 죽음과 새 왕을 등극할 때 알릴 때 사용하는 선언문입니다. 세금 징수 제도를 폐기하자마자 철도, 은행이 등장했어. 그건 역시 노동 없는 돈벌이지. 그래,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인지도 모르지. 누워있어, 클라크.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몸을 벅벅 긁으며 근초를 모조리 헤집고 있는 개에게 소리쳤다. 그는 분명 자신의 논지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침착하고 느긋해 보였다. 하지만 자네는 정직한 노동과 부정한 노동의 경계를 긋지 않았어. 내 서기장이 나보다 업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부정하다는 건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 자네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농사에서 5,000루블 남짓을 얻는데 이 집의 주인인 농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50루블 이상 얻지 못해. 그건 내가 서기장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나 말투수가 철도 기술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마찬가지야. 오히려 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떤 저기를 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질투가. 아니, 그 말은 부당해. 베슬롭스키가 말했다. 질투가 있을 리 없잖아. 그 문제에는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어. 아니, 잠깐만요. 레빈이 계속해서 말했다. 자네는 내가 5,000루블을 얻고 농부가 50루블을 얻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어. 그 말이 옳아. 그건 부당해. 나도 그 점을 느끼고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냥이나 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농부는 끝도 없이 일을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바센카는 분명 난생 처음으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생각해 본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매우 진지해 보였다. 그래, 자네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자네의 영지를 농부에게 주지 않는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일부러 레빈에게 싸움을 걸듯이 말했다. 최근 두 동서 사이에는 어떤 은밀한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마치 그 두 사람이 자매들과 결혼한 이후 그들 사이에 누가 더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가를 경쟁이 붙은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그 적대감이 사적인 느낌을 띠기 시작한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내가 땅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도 내게 그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설사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해도 난 줄 수 없어. 레빈이 대답했다. 줄 만한 사람이 없거든. 이 집 농부에게 주지 그래? 그는 사양하지 않을 텐데. 그래.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주지? 그와 함께 부동산 등기라도 해줄까? 난 모르지. 하지만 자네가 자네에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난 전혀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 난 오히려 내게 땅을 줄 권리가 없다고, 나에게는 토지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느껴. 아니, 잠깐. 만약 자네가 그 불평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지? 나도 행동하고 있어. 다만 내가 나와 농부 사이에 존재하는 처지의 차이를 더 벌리려 애쓰지 않을 거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이라 할 수 있지. 아니, 미안하지만 그건 궤변이야. 그래요. 그건 어쩐지 소피스트적인 변명 같군요. 베슬롭스키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아, 주인장. 그는 문을 삐걱거리며 헛간으로 들어오는 농부에게 말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나? 아니, 잠이라니요. 전 우리 나리들이 주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갈고리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 개는 물지 않습니까? 그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덧붙여 말했다. 그럼 자네는 어디서 자나? 저희는 불침번을 서러 갑니다. 아, 얼마나 멋진 밤인가. 베슬롭스키는 방금 열린 문의 커다란 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농가와 말을 푼 달구지의 귀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들어봐요. 이건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누가 노래를 부른 건가? 주인장? 한의로 일하는 아가씨들이 이 근처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합시다. 아무래도 다들 잠을 이룰 것 같지 않군요. 오블론스키 같이 가지. 이렇게 누운 채로 돌아다닐 수 있다면. 오블론스키는 기지개를 켜며 대꾸했다. 누워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나 혼자라도 가겠어? 베슬롭스키는 활기차게 일어나 신을 치르며 말했다. 다음에 봅시다. 신사 여러분. 만약 재미있으면 여러분을 부르죠. 여러분은 내게 새들을 대접해 주었으니 내 여러분을 잊지 않으리다. 멋진 청년이지 그렇지 않아? 베슬롭스키가 나가고 농부가 그를 뒤따라 나가며 문을 닫자 오블론스키가 말했다. 그래, 멋진 청년이야. 레비는 조금 전에 대화 주제를 계속 생각하며 대꾸했다. 그로서는 자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표현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리석지 않고 솔직한 불의인 그 두 사람이 그가 궤변을 즐기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 것이다. 그것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런 거야, 친구.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재의 사회구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든가, 나처럼 자신이 부당한 우위를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누리든가 말이야. 아니, 만일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자네는 그 혜택을 기꺼이 누릴 수 없을걸. 적어도 난 그렇게 못할 거야.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니까. 그런데 정말 안 가볼 거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분명 사고의 긴장으로 지친 듯 보였다. 어차피 못 잘 것 같은데 정말 같이 가보는 게 어때? 레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화 도중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 자신의 말이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렸다. 과연 소극적으로만 정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런데 간 만든 근초의 향이 정말 진하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도저히 못 자겠어. 바센카가 저기서 뭔가 시작한 모양인데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같이 안 갈래? 가자. 아니, 안 가. 레빈이 대답했다. 혹시 그것도 원칙 때문인가? 아르가디치는 웃음 띤 얼굴로 웃음 속에서 자신의 태없는 모자를 더듬더듬 찾으며 말했다. 원칙 때문이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가겠어? 하지만 알아둬. 자네는 불행을 자초할 거야. 그는 모자를 찾아 일어서며 말했다. 어째서? 자네가 자신과 아내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자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건지 들었지.
자네가 이틀 동안 사냥을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더군. 그 모든 게 전원시만큼이나 멋져. 전원시만큼이나 멋져. 하지만 일생 동안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남자는 자유로워야 하고 남자에게는 남자들의 관심거리가 있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해. 오볼론스키가 문을 열며 말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농장 하녀들을 꿰러 나가자는 거야? 레빈이 물었다. 재미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지.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 아내가 이 일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지도 않을 테고 나는 재미를 보니 말이야. 중요한 것은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라 라는 거지. 가정에는 아무 일도 없게 하면 돼. 하지만 자네의 손을 묶어두지는 마. 그럴지도. 레비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해. 그러니 아무도 깨우지 않고 새벽에 나 혼자 나갈게. 신사 여러분 어서 나와 보십시오. 헛간으로 돌아온 베슬롭스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혹적이에요. 내가 발견했어요. 매혹적이에요. 완전히 그레트엔입니다. 그레트엔은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농가의 처녀. 파우스트 박사는 그녀를 유혹한 뒤 저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그레트엔입니다. 나는 그녀와 벌써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정말 너무 예쁜 아가씨입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다름 아닌 그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듯한, 그리고 그를 위해 이런 것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만족하다는 듯한 흡족한 모습으로 떠들어댔다. 레비는 자는 척했고 오볼론스키는 슬리퍼를 신고서 시가에 불을 붙인 후 헛간을 나섰다. 곧 그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레비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그의 말이 근초를 씹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집주인이 큰아들과 채비를 갖추고 불침번을 서로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인이 집주인의 작은 아들인 조카와 함께 흙간의 맞은편에 잠을 자러 들어눕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소년이 무시무시하고 커다랗게 보이는 개들에 대한 인상을 가냘프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숙부에게 소곤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는 소년이 저 개는 무엇을 잡느냐고 묻고 군인이 졸음에 깨운 목신 소리로 내일 사냥꾼들이 늪에 나가 사격을 할 거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소년의 질문에서 벗어나려고 자라 바스카 어서 자, 안 잘 거면 망이라도 보든가 라고 말한 뒤 이내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말이 힝힝거리는 소리와 도요새가 깍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과연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거듭 물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내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나가고 절대로 흥분하지 말아야지. 도요새는 엄청나게 많아. 맷도요도 있고. 그러고 나서 숙소로 돌아오면 키티의 쪽지가 와 있겠지. 그래. 어쩌면 스티바가 오를지도 몰라. 난 그녀와 있을 때 그다지 남자답지 못해. 의지가 약해지고 말았어. 하지만 어쩌겠어? 또 소극적이 되어버렸군. 그는 잠길에 베슬롭스키와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웃음소리와 유쾌한 말소리를 들었다. 그는 순간 눈을 떴다. 달이 떠올랐고 그들은 환하게 빛나는 달빛을 받으며 열린 문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한 아가씨를 각간 호두에 비교하며 그녀의 싱싱함에 대해 뭔가 이야기했고 베슬롭스키는 무슨 일인지 특유의 전념성 강한 웃음을 터뜨리며 아마도 농부에게서 들은 듯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잘 구슬러 보게. 레비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신사 여러분, 내일 새벽에 봅시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 12. 레비는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 친구들을 깨우려 해보았다. 바센카는 엎드린 자세로 양말을 신은 한 발을 쭉 뻗은 채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 그의 대답을 얻어내기란 불가능했다. 오블론스키는 잠길에 이렇게 일찍 나가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근처 언저리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고 있던 라스카마저 마지못해 일어나 느릿느릿 뒷다리를 번갈아 뻗으며 쭉 펴었다. 신발을 신고 총을 든 후 레비는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길로 나왔다. 마부는 성령 마차 옆에서 자고 있었고 말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겨우 한 마리만 콧등으로 여물통 주위에 귀리를 훑으며 느릿느릿 귀리를 먹고 있었다. 밖은 아직 희끄무레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두막에서 나오던 안주인 노파가 오랫동안 알아온 선한 이웃을 대하듯 다정스레 말을 걸었다.
네, 사냥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주머니, 이 길로 가면 늪이 나오죠? 뒷마당을 통과해 쭉 가서 우리 집 탈곡장을 지난 다음 다시 산밭을 지나면 새 길이 나와요. 노빠는 햇빛에 탄 맨발로 조심스레 걸으며 레빈을 안내하고 탈곡장 옆의 우타리 문을 열어주었다. 그 길로 곧장 가면 늪지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제 저녁 그곳으로 말을 몰고 갔답니다. 라스카는 오른 오솔길을 따라 즐겁게 앞장서서 달려갔다. 레비는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뒤따라 걸으며 계속 하늘을 흘기거렸다. 그는 늪에 하기까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태양은 꾸물거리지 않았다. 그가 길을 나설 때만 해도 환하게 빛나던 달은 이제 그저 수원 조각처럼 반짝일 뿐이었다. 아까는 금방 눈에 띄던 아침 노을도 이제는 애써 찾아야 했다. 조금 전에는 먼 들판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점들이 이제는 또렷이 보였다. 그것은 호밀단이었다. 수그루를 이미 추려낸 향기롭고 높다란 삼에 맺힌 이슬. 햇빛이 없어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그 이슬은 레빈의 다리뿐 아니라 허리 위에 우도까지 축축하게 적셨다. 아침의 투명한 고요 속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렸다. 작은 꿀벌 한 마리가 총알 소리를 내며 레빈의 귓가를 스치고 날아갔다. 눈여겨보니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보였다. 벌들은 모두 양봉장의 바자울과 산밭 위에서 날아와 늪 방향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오솔길은 늪으로 곧장 나 있었다. 늪은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때문에 알아보기 쉬웠다. 그런데 물안개가 어떤 곳은 더 짙게, 어떤 곳은 더 옅게 끼어 사초들과 버드나무 덤불이 그 물안개 속에서 선 모양으로 이리저리 흔들렸다. 늪과 길의 가장자리에는 불침번을 서던 사내 아이들과 농부들이 바닥에 들어누워 동이터기까지 카프탄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다리를 묶어 놓은 말 3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철컥철컥 족쇄 소리를 울리며 다녔다. 라스카는 앞으로 달리게 해달라며 애원을 하기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하면서 주인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레비는 잠든 농부들 옆을 지나 첫 번째 늪에 도착하자 뇌관을 점검하고 개를 자유롭게 놔주었다. 3마리 말들 가운데 2살배기인 살찐 갈색 말이 개를 보고 뒷걸음질 치더니 꼬리를 치키 올리고 푸르르 콧김을 뿜어댔다. 다른 말들도 깜짝 놀라 묶인 2다리로 물을 첨벙거리고 질척한 진흙 속에서 철썩철썩 발굽을 빼는 소리를 내며 늪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라스카는 멈춰 서서 그런 말들을 조롱하듯 바라보더니 무언가 묻는 듯한 눈길로 레빈을 쳐다보았다. 레빈은 라스카를 쓰다듬어 주고 이제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로 휘파람을 불었다. 라스카는 명랑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발 아래에서 흔들리는 소택지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늪으로 달려간 라스카는 풀뿌리와 물풀과 흙탕물 같은 친수가 냄새와 이질적인 말똥 냄새 틈에서 그곳 전체에 떠도는 새들의 냄새, 강렬한 채취를 풍기며 다른 어떤 새들보다도 자신을 흥분시키는 바로 그 새들의 냄새를 금방 감지해냈다. 특히 이끼와 늪 우엉의 여기저기에서 이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하지만 그 냄새가 어느 쪽에서 강해지고 약해지는지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더 멀리 가야 했다. 라스카는 자기 발의 움직임조차 느끼지 못한 채 필요하면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긴장하며 질주하다가 동쪽에서 불어온 동트기 전의 산들바람을 피해 오른쪽으로 달리더니 바람을 향해 획 돌아섰다. 라스카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그곳에, 그것도 바로 자기 바로 앞에 그들의 흔적뿐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한 마리도 아니고 무수하게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라스카는 속도를 늦추었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쯤인지는 라스카도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라스카는 정확한 장소를 찾기 위해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라스카의 주위를 딴 곳으로 돌렸다. 라스카, 저기다. 그는 라스카에게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라스카는 자기가 지금 막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편이 좋을지 어떨지 물어보려고 잠시 멈춰섰다. 그러나 주인은 아무것도 있을 리 없는 물에 잠긴 작은 언덕들을 가리키며 성난 목소리로 계속 같은 명령을 되풀이했다. 라스카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자 탐색을 하는 척 작은 언덕들을 휘젓고 돌아다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자 곧 다시
그들의 존재가 느껴졌다. 주인이 방해하지 않는 이 순간 라스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차렸다. 그래서 라스카는 높직한 둔덕에 걸려 넘어지고 물에 빠지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발밑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유연하고 강인한 두 다리로 버티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해명해 줄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강해지고 분명해진 그들의 냄새가 라스카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새들 가운데 한 마리가 그곳에 정면으로 5발짝 정도 떨어진 바로 저 둔덕 뒤에 있다는 것이 매우 두려워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라스카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마치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다리가 짧아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냄새로 그 새가 5발짝도 안 되는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스카는 점점 더 강하게 그 새를 느끼며 기대에 부풀어 서 있었다. 라스카의 긴장된 꼬리가 팽팽하게 뻗은 채 끝만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입은 가볍게 벌어졌고 두 귀는 살짝 섰다. 달릴 때 접힌 한쪽 귀는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라스카는 깊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기보다는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주인을 돌아보았다. 그는 라스카에게 익숙한 얼굴로 그러나 줄곧 무서운 눈초리로 둔덕에 걸려 휘청거리면서 걸어왔다. 라스카가 보기에는 유난히 느긋해 보였다. 라스카에게는 주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달려오고 있었다. 라스카가 마치 뒷다리를 큰 보폭으로 움직여 땅을 파헤치려는 듯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살짝 입을 벌리고 있자 레비는 라스카 특유의 탐색을 보고 라스카가 도요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제발 잘되게 해달라고, 특히 첫 번째 새를 꼭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라스카에게로 달려갔다. 라스카에게 바짝 다가간 그는 자신의 키 높이에서 눈앞을 바라보다 라스카가 코로 본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둔덕들 사이의 오솔길에 맷도요 한 마리가 보였다. 맷도요는 고개를 돌린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날개를 약간 펴다 다시 접고 궁둥이를 꼴사납게 뒤뚱뒤뚱 흔들며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잡아, 잡아! 레비는 라스카를 뒤에서 쿡 찌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난 갈 수 없어. 라스카는 생각했다. 어디로 간단 말이야? 이곳에서는 새들을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 나가면 어디에 무슨 새가 있는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걸? 하지만 레비는 무릎으로 라스카를 쿡쿡 찌르며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잡아, 라스치카 잡아. 뭐 주인이 바란다면 그렇게 하지. 하지만 나도 이 이상 더 이상 책임 못 져. 라스카는 이렇게 생각하며 둔덕들 사이로 전 속력을 다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라스카는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보고 듣기만 할 뿐이었다. 처음 장소에서 10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탁한 울음소리와 맷도요 특유의 선명한 날개짓 소리와 함께 맷도요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리고 한 발의 총성에 이어 그 맷도요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하얀 가슴을 축축한 진창에 부딪혔다. 또 한 마리는 미처 기다리지 않고 개가 오기 전에 레빈의 뒤에서 날아올랐다. 레빈이 그 새를 돌아보았을 때 그 새는 이미 멀리 날아간 후였다. 하지만 총알은 그 새를 따라잡았다. 20발짝 정도 날아간 두 번째 새는 말뚝처럼 위로 치솟았다가 마치 내던져진 공처럼 급격한 속도로 추락하며 마른 땅에 철퍼덕 떨어졌다. 이렇게만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레비는 온기가 남아있는 살찐 맷도요 2마리를 자루에 넣으며 생각했다. 어때 라소치카, 잘 될 것 같지? 레빈이 총을 장전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비록 구름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해가 벌써 떠 있었다. 달은 완전히 빛을 잃고 한 조각 구름처럼 하늘에 하얗게 떠 있었다. 별은 이미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만 해도 이슬에 젖어 은빛으로 빛나던 늪지가 이제는 금빛으로 반짝였다. 진흙탕은 온통 호박색을 띠었다. 풀의 파르스름한 색이 노란빛을 띤 초록색으로 변했다. 늪의 작은 새들은 이슬에 반짝이며 길게 그림자를 들이온 시냇가의 덤불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다. 매 한 마리가 잠에서 깨어 근처 더미에 앉아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며 못마땅한 듯 늪을 바라보고 있었다. 갈가마귀들은 들판으로 날아가고 맨발의 사내 아이는 카프탄 아래에서 나와 몸을 긁어대고 있는 노인 쪽으로 말들을 몰고 있었다. 사객으로 피어나온 연기가 초록색 풀밭 위로 우유처럼 하얗게 퍼져나갔다. 사내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레빈에게로 달려왔다. 아저씨,
어제 이곳에 야생 오리들이 있었어요. 사내 아이는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널찍이 떨어져서 그를 따라왔다. 레비는 그의 솜씨에 탄복하는 이 사내 아이 앞에서 도요새 3마리를 연달아 쏘아 맞혀 갑절로 기뻤다. 13. 처음 겨냥한 맹수나 새를 놓치지만 않으면 그날 사냥은 성공한다는 사냥꾼들의 미신이 결국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 30베르스타 정도 돌아다닌 레비는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 지치고 허기지고 행복한 기분에 젖어 튼실한 들새 19마리와 사냥 자루에 더 이상 쑤셔 넣을 수 없어 허리춤에 매단 야생 오리 1마리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다. 벌써 한참 전에 일어난 동료들은 배가 고파 이미 아침 식사를 끝낸 상태였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알기로는 19마리인데? 레비는 하늘을 날 때 인상적인 모습을 잃은 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지고 말라 굳어버린 피가 엉기고 모가지가 옆으로 비틀어진 맷도요와 도요새를 한 번 더 세면서 말했다. 셈은 정확했고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질투는 레빗을 뿌듯하게 했다. 그는 숙소로 돌아왔을 때 키티의 쪽지를 가지고 온 심부름꾼을 보게 되어 더욱 기뻤다. 난 아주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혹시 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도 돼요. 나에게는 새 수행은 마리아 블라시예브나가 있거든요. 관로 속에 설명이 있네요. 그녀는 산파로서 레빈의 가정생활에 중요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블라시예브나가 있거든요. 그녀는 내가 어떤지 보러 왔어요. 그녀는 내가 아주 건강한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달라고 붙잡았어요. 다들 명랑하고 건강해요. 그러니 당신도 사냥이 즐거우면 서두르지 말고 하루 더 있다 와요. 운이 좋았던 사냥과 아내의 쪽지, 이 두 가지 기쁨이 너무나 커서 레비는 그 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소한 불쾌한 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었다. 한 가지는 밤새기 여벌말이 어제 너무 과로한 탓인지 꼴도 먹지 않고 축 늘어져 보인다는 것이었다. 마부는 과로로 말의 몸에 무리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말을 너무 심하게 몰았습니다. 콘스탄친 드미트리치. 그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10베르스타를 무리하게 몰아댔으니까요. 또 한 가지 불쾌한 일. 처음엔 그의 즐거운 기분을 망쳐놓았지만 나중에는 그도 그것에 대해 한껏 웃을 수 있었던 그 일은 키티가 일주일 안에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잔뜩 챙겨준 식료품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었다. 사냥터에서 지치고 허기진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동안 레비는 너무나 생생하게 피로그를 상상한 나머지 라스카가 사냥감을 감지하듯 벌써부터 피로그의 냄새와 맛을 입안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즉시 필리프에게 피로그를 내오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는 피로그는커녕 병아리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대단한 식욕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끌끌 웃으며 바센카 베슬롭스키를 가리켰다. 난 입맛이 없어서 별로 괴롭지도 않지만 저 녀석의 식욕은 정말 굉장해. 하지만 그것은 맛있었어요. 베슬롭스키가 자신이 방금 먹어치운 쇠고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럼 하는 수 없지. 레비는 베슬롭스키를 우울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필리프, 그럼 쇠고기를 가져와. 쇠고기는 저 신사분께서 다 드셨고 뼈는 제가 개에게 주었습니다. 필리프가 대답했다. 레비는 너무 기분이 상해 화를 내며 물었다. 날 위해 뭐라도 남겨두었어야지요.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럼 새의 내장을 끌어내. 그는 바센카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필리프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쇠기풀을 채워넣고 그리고 내게 우유라도 얻어다 줘. 우유를 배불리 마시고 나자 그는 남에게 화를 낸 것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자신의 허기 때문에 울컥 화를 낸 것에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또 사냥을 나갔고 그 자리에서는 베슬롭스키도 몇 마리 잡았다. 그들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만큼이나 즐거웠다. 베슬롭스키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에게 보드카를 대접하며 성질 돋우지 마시오 라고 말하던 농부들과의 일들을 즐겁게 떠올리기도 하고 호두알 같은 농가 하녀와 농부와 함께 밤에 놀았던 일을 떠올리기도 했다. 농부는 그에게 결혼했는지 묻고 그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게 자네는 아내를 얻으려면 아주 많이 노력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특히 그 말이 베슬롭스키를 웃게 만들었다. 난 대체로 이번 여행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은요? 레빈? 나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레빈은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무엇보다 자기 집에 있을 때 바센카 베슬롭스키에게 품었던 적의를 느끼지 않게 되어 오히려 그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게 되어 기뻤다. 14. 이튿날 아침 10시 레비는 일찌감치 농장을 둘러보고 바센카가 머무는 방의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베슬롭스키가 그에게 소리쳤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막 목욕을 끝낸 참이라. 그는 속옷만 걸친 채 레빈 앞에 서서 씩 웃으며 말했다. 쑥스러워할 것 없어요. 레빈은 창가에 앉았다. 잘 잤습니까? 죽은 듯이 푹 잤습니다. 사냥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군요. 네. 차나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죠. 정말 부끄럽군요. 부인들은 벌써 일어나셨겠죠? 지금 산책을 하면 정말 멋질 텐데요. 제게 말들을 구경시켜 주시겠습니까? 레비는 손님과 정원을 거닐다 마구간에 잠시 들러 함께 평행봉에 매달려 체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응접실로 들어갔다. 멋진 사냥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인지. 베슬롭스키는 사모바르 옆에 앉은 키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부인들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뭐 어때? 저 사람으로서는 안주인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 하니까. 레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다시 그에게는 키티를 돌아보는 손님의 미소와 그 의기양양한 표정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리아 블라시예브나와 스테판 아르가지치와 함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공작 부인은 레빈을 자기 옆으로 불러 키티의 분만을 위해 모스크바에 거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레빈은 결혼 때도 그 순간의 위대함을 그 특유의 초라함으로 모욕하는 온갖 준비 과정에 대해 불쾌해하더니 다들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장래의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한층 더 모욕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미래의 아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그 대화들을 듣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다. 뜨개질에서 만든 어딘지 모르게 신비롭고 끈이 없는 천조각과 돌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세모꼴 모양의 아마포천 등등을 외면한 채 보지 않으려 했었다. 그가 약속받은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아들의 탄생이라는 사건은 그는 아들이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에게 대단히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사건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중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복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상의 지식과 그에 따라 어떤 평범한 일을 대비하듯 하는 준비가 몹시 불쾌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이 일을 생각하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경솔함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녀는 스테판 아르가지치에게 거처를 알아보라고 부탁한 후 지금 이렇게 레빈을 자기 옆으로 부른 것이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작 부인.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자네 부부가 언제 거처를 옮길지 결정해야 해. 전 정말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모스크바와 의사들 없이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만일 그렇게 아닙니다. 키티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 키티와는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없다니까? 자네는 내가 그 애를 소스라치게 만들기를 바라나? 올 봄만 해도 니콜라이 콜리치나가 돌팔이 산부인과 의사 때문에 죽었단 말일세. 전 공작 부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작 부인은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공작 부인의 대화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그가 우울해진 것은 그 대화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모바르 옆에서 본 광경 때문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키티 쪽으로 몸을 숙인 채 특유의 멋진 미소로 그녀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센카와 얼굴을 붉히고 흥분해 있는 키티를 이따금 헐깃거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의 자세, 그의 시선, 그의 미소에는 뭔가 불순한 것이 있었다. 레비는 심지어 키티의 자세와 시선에서도 불순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러자 레비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또 한 번 그는 어제처럼 최소한의 중간 단계도 없이 갑자기 행복과 평온과 품위의 정상에서 절망과 악의와 모욕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을 느꼈다. 또다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정말 질투의 화신이네. 그럼 뜻대로 하십시오, 공작 부인.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모노마의 관이 무겁도다. 이 말은 푸시킨의 희곡 보리스 고드노프의 한 구절에 약간 변화를 준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블라지미르 모마노 공의 이름을 딴 모노마의 관은 러시아의 짜르에게 세습되는 왕관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모노마의 관이 무겁도다. 스테판 아르가리치는 분명 공작 부인과의 대화뿐 아니라 레빈이 흥분한 원인을 암시하며 그에게 농담을 던졌다. 레빈의 흥분을 눈치챈 것이다. 오늘은 많이 늦었네 돌리. 다들 돌리를 맞이하러 일어섰다. 바센카는 그저 잠깐 일어나더니 부인들을 공손히 대하지 않는 신세대 젊은이들 특유의 태도로 고개를 까딱하고는 무언가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샤가 진을 빼내요. 어제는 잠을 설치더니 오늘은 변덕이 너무 심해요. 돌리가 말했다. 바센카와 키티가 시작한 대화는 다시 어제의 축제 주제로, 즉 안나에 관한 이야기와 사랑은 사회적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가 라는 화제로 다시 돌아왔다. 키티는 그 화제가 불쾌했다. 키티는 그 화제의 내용에 바센카의 말투에 불안함을 느꼈다. 특히 그 화제가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았기에 더욱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해서 그 화제를 중단시키지 못했고 심지어 이 젊은 사내의 노골적인 관심이 그녀에게 준 외적인 만족을 숨기지도 못했다. 그녀는 이 대화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알았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남편이 다 알아채리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나쁜 의미로 왜곡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마시아는 어떠냐고 돌리에게 묻고 바센카도 이 지루한 대화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며 무심하게 돌리를 쳐다보았을 때 레빈에게는 이 질문이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러운 관계로 들렸다. 어때? 오늘 버스 따라갈까? 돌리가 물었다. 같이 가. 나도 갈래. 키티는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바센카에게 같이 갈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다. 어디 가요, 코스차? 레빈이 단호한 걸음으로 그녀 옆을 지나치자 그녀는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미안한 듯한 표정에 그는 자신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내가 없는 동안 정비기사가 왔다는데 난 아직 그를 만나보지 못했어. 그는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미처 서재를 나서기도 전에 그를 향해 조심성 없이 빠르게 걸어오는 귀에 익은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우리는 바빠. 실례합니다. 그녀는 정비기사를 돌아보았다. 남편과 할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독일인은 나가려 했지만 레빈이 그에게 말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기차가 3시에 있습니까? 독일인이 물었다. 늦으면 안 되거든요. 레빈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서재를 나왔다. 그런데 내게 할 말이라는 게 뭐요? 그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고 임신한 아내가 얼굴 전체를 바르르 떨면서 가련하고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 것도 보려 하지 않았다. 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건 고문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여기 식료품 저장실에 하인들이 있어. 그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럼 이리로 와요. 그들은 통로방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옆방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영국인 가정교사가 타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럼 정원으로 가요. 정원에서 그들은 새끼를 치우던 농부와 부딪혔다. 그들은 이미 농부가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과 흥분한 그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않은 채 또한 자기들이 어떤 불행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사람들의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않은 채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서로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며 빠른 걸음으로 앞을 향해 걸어갔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건 고문이에요. 나도 괴롭고 당신도 괴로워요. 왜죠? 마침내 보리수 가로수길의 한 구석에 있는 외딴 벤치에 이르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시오. 그 사람의 말투에 불손하고 수상하고 모욕적일 만큼 끔찍한 점은 없었소? 그는 또 한 번 그날 밤 그녀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이 가슴에 두 주먹을 올려놓은 자세로 아내 앞에 서서 말했다. 있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코스차, 당신은 내게 잘못이 없다는 걸 믿나요? 난 아침부터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왜 여기 온 거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녀는 만삭의 몸을 들썩이게 하는 흐느낌으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은사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을 뒤쫓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벗어나야 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더욱이 그들이 벤치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발견했을 리 없는데도 그들이 평온하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그의 옆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다.